네, 10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담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고, 어떤 상담도 이제 무작위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상담의 어떤 과정이 접수 단계부터 해서 쭉 이제 상담의 그 종결까지 쭉 이어지는 그 과정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접수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수 면접 과정에서 어, 내담자의 어떤 기본 정보, 그리고 내담자가 주로 호소하는 어떤 문제, 그것이 증상이겠죠, 보통. 우리가 증상이란, 임상에서는 증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쭉 우리가 구조화를 해야 되겠죠. 어떤 단계도 있고 상담의 어떤 구조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서로 간에 아주 그 약속의 개념이라고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구조화 방식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구조화는 어, 일방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담에 임하고 그 상담 과정에서 변화한 주체는 내담자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개입되지 않는 강요된 일방적으로 상담자가 전문가이긴 하죠. 그러나 내담자한테 약간 강요하다시피 하는 방식으로는 서로 간의 구조화, 서로 간의 약속, 서로 간의 어떤 태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타협을 해야 됩니다. 타협이라는 거,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구조화는 또 처벌하는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당신만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 우리가 한계선을 정한다는 거, 구조화한다는 거, A에서 B와의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거, 체계화한다는 거, 이것은 이제 어떤 한계를 어, 정하는 건데, 그것도 정확하게 각별한 한계선을 만드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당신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한 어떤 한계선을 지켜주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한계성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화의 이유를 내담자에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약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당신이 지키고 이런 부분은 내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구조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줘야지 내담자도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또 내담자가 어떤 그런 상담을 준비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또 상담 관계 상황에서 어떠한 내담자의 상담 관계를 형성할 거냐, 어떠한 맥락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구조화의 시기도 정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당신이 오전, 오후 몇 시,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구조화의 시기도 잘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구조화가 또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면 상담자, 내담자 모두가 이제 과도하게 제한적인 행위만 하게 되죠. 지나치게 기능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어떤 상담의 효과가 잘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 구조화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적절하지 않는 시기에 구조화를 한다든지 이게 충분히 서로 설명이 안 됐는데 그렇다든지 구조화의 내용이 그 자체가 지나치게 길거나 세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내담자가 저항하기도 하고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다는 표현이 쉽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잘 구조화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목적도 없고 필요하지 않는 규칙을 마련하면 오히려 이제 내담자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목적, 규칙을 위한 규칙으로서 그게 중요하다는 이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내담자가 중요한데 내담자가 스스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구조화가 중요하다. 내담자가 가진 이제 개별적인 인지 능력, 정서 능력, 행동적인 어떤 능력,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별화가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적절한 구조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어, 오늘날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죠. 내담자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맞춤형 구조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구조화는 이제 특정 상담자와 특정 내담자가 이렇게 특정돼 있고 그 상담 과정 내내 이제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이 당연히 전제돼 있죠. 뭐 구조화가 완전히 경직돼서 변하지 않는 구조화 자체도 서로 협력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상담 과정 내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협력이. 그리고 구조화는 원만한 상담 관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구조, 구조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그 자체가 치료적 능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스스로 내담자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가 잘 됐다 해서 상담의 효과가 잘 일어나거나 내담자 스스로가 변화가 잘 돼서 치료적 효력이나 능력이 잘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담 과정의 초기 단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내담자를 분류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상의 절차다. 그리고 방법이다. 하는 거죠. 내담자를 잘 분류해야 되겠죠. 이제 내담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분류한다는 것은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실력이 있는데 분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뭔가를 분류해서 유용한다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특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분류하게 되면 실력은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 전략을 구상하고 보완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익이죠. 실익이죠. 그래서 내담자를 잘 분류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갖고 있는 주 호소를 잘 듣고 그러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류한다는 거죠. 그 분류를 해놓으면 문제 확인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증상, 이런 증상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잘 이제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만성적인 거냐 아니면 복합적인 증상이냐 주호소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냐 계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담자는 어느 정도 자기의 증상을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이해라는 것은 뭔가를 분별해서 그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해석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겠죠. 이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인데 내담자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 그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내담자가 스스로 변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변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문제도 파악하고, 기본 정보도 알고, 문제도 파악하고, 그럼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을 한다는 것은 상담자 입장에서 보면 내담자보다는 자신이 더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이렇게 이렇게 해 하고 딱 자기가 설정해 주면 것보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성급하게 목표를 상담자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되고 결국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내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를 어떻게 이제 문제에 대해서 내담자가 인식하고 그 내담자가 문제를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담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도 같이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내담자에게 목표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내담자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담 목표에 참여도가 낮겠죠.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실행하는 데도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본인이 적극적이지 않고 그 실행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하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담자와 협의하는 과정,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더 이해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도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게 이제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상담자가 임의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마음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도 같이 함께 세우는 게 좋다. 설정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상담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그럼 그 구체적인 상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기대하거나 희망한 상담 효과가 도출되도록 욕구를 파악하고 목표와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기존에 시도했던 경험도 그래서 그것이 보통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되지 못하겠죠, 대부분. 그래서 상담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기존에 시도했던 경험도 상당히 유의미하지만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어떤 그 바로 행동을 수정해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행동보다 계획 수립이 이제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내담자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함께 상의하고 협의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내담자에게 목표와 계획, 행동 계획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계속 내면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그것을 계속 상기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또 쓸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담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것이 행동 수정보다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용이하니까 상담 계획을 수립하는 걸 함께 하고 그 부분들을 상기시켜서 계속적으로 잊지 않도록 연습시킨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담 계획 수립은 그 내담자가 가진 특성, 맞춤형이라겠죠.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인 행동 계획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개별화 부분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맞춤형입니다. 상담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서 상담자 자신과 내담자의 노력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담자와 내담자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했는데 제대로 계획대로 안 돼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또 수정해서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설정을 해서 다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상담 면접을 해서 접수하고 또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일단은 상담 계획까지 목표도 설정하고 계획까지 설정을 하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서 문제 해결 단계로 들어가면 여기 단계에도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죠. 문제 해결 방식도 접근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접근 방식들을 도입하는 거죠. 정서적 접근이 있죠. 우리가 정서라는 게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족 생활에서도 정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는 했죠. 우리가 원가족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갔다가 이제는 1인 가구, 대양 가족 이런 가구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또 굉장히 이제 개인화되고 그러면서 현대 사회의 문제는 정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 몇 번 했어요. 정서적 접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정서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적 접근의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 행동하면 거기에 내면적인 어떤 정서의 문제가 있고 감정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지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정서적인 문제, 즉 감정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일단 표출에 드러내야 됩니다. 표현한다는 것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야지 그것을 우리가 방출할 수 있다. 내면에 깊이 침잠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해소시키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드러나면 그것을 걷어내서 해소하고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접근 문제 해결 방식은 감정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방출해서 방출이라는 것은 억압된 감정이 드러나면 해소하고 정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치료적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서적 접근 방식이다. 근데 이러한 정서적 접근은 프로이트가 임상적 관찰에서 시작했죠. 프로이트가. 그래서 임상적 관찰, 뭐 꾸무 해석이나 이런 것을 과거의 어떤 억압된 감정들이 억압되어 있다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통찰케 하고 이런 데부터 시작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러한 이론적 접근로와는 무관하게 또 상관관계는 있지만 또 상관없이도 정서를 다루는 일에서 이제 내담자의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또는 상징적 수단을 통해서 표출하도록 하는 거죠. 표출하게 해서 해소하는 치료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서적 문제 해결 방식이다. 이거고 이러한 정서 작업은 우리가 라포와 신뢰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상담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라포라는 말을 여기 라포와 신뢰관계를 같이 썼는데 라포라는 말은 심리적 신뢰감입니다. 왜냐면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제 친밀한 유대감이고 그래서 심리적 신뢰감이죠. 라포가 형성이 되고 이 신뢰감이 계속되는 것, 신뢰 관계가 형성돼서 지속되는 관계, 이러한 이제 라포와 신뢰 관계는 중요하죠. 그래서 신뢰감이 일시적으로 신뢰감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라포와 신뢰관계인데, 이게 이제 상담 과정 전체에서 계속 그 라포와 신뢰관계는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 단계에서 여러분 이제 정서적 작업의 흐름이라는 게 일단 라포가 형성돼야 됩니다. 상담자와 신뢰자, 내담자 간에 심리적 신뢰감이 형성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의 감정, 억압됐던 감정이 무엇이라는 거, 기억 속에 다시 인출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죠. 그리고 그것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재경험합니다. 기존의 경험이 새롭게 이제 그 억압된 감정과 함께 경험이 되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게, 밖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와 일치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감정, 억압된 감정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경험, 일치된 경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누가요? 내담자가 수용하는 과정. 경험을 수용하다는 것은 수용이라는 용어를 계속 우리가 봐왔잖아요. 수용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서적 접근이 진행된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지적 접근도 한번 볼까요? 문제 해결 단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정서적 접근 방식이 있고 인지적 접근 방식이 있다. 인지적 접근은 문제 해결 여기에서는 인지라는 거, 어떤 내담자의 생각, 사고, 신념, 믿음까지 갈 수 있겠죠. 보통 사고, 우리가 생각한다. 이것은 이제 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이해를 하고 그 경험을 촉진시키기 위한 치료적 개입 방식이다. 이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하지만 이해는 뭔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아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면 완전히 거기에 침잠돼서 완전히 그 문제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더 높아지죠. 그리고 어 이러한 이제 그 개입은 어, 이 이해적인 경험으로서 가기 때문에 생각과 사고가 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내담자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는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서도 변화해도 되고 인지도 변화해도 되고 행동도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 접근은 어, 의식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되면, 이걸 자각할 수도 있고,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알아차린 거죠. 나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통찰하게 됩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뭔가를 이제, 이것을 이렇게 쭉 끄집어 올려서 내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통찰하게 됩니다.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동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통찰한다는 것은 관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정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이해죠. 분별해서 해석해서 제대로 아는 거. 이게 이제 이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다는 거고 이러한 인지적 접근을 통해서 치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정서 작업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제 모든 이론에서 치료적 개입에서 인지적 접근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입이라는 거죠. 내담자가 이제 자신의 문제와 증상 그리고 그 원인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확인하는 거. 그러면 그것을 돕는 일련의 과정이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인지 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인식하는 거, 인지 작업을 통해서 이제 내담자의 자신의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 이해는 피상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생각, 내 그 생각대로 행동해 왔다는 것을 알아요. 대충은 아는데, 그래서 대충 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상담자가 그걸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인지적 접근의 핵심이죠. 우리 대부분 안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상담자는 인지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인지적 접근에서 이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통해서 정전에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차단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도식에 통합시켜주는 거죠.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그 통합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합을 해라. 이러잖아요. 내담자가 이제 힘든 일을 보통 생각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 사건에 대한 특정한 감정을 외면하고 부인해요. 그래서 스스로 인지 왜곡을 해요. 그리고 인지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제대로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 어떤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 인지 수정을 통해서 인지 수정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로 대체시키는 거. 이게 인지적 접근 문제 해결 방식인데요. 여러분 인지수정이라는 말이 나와서 한번 볼까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보통 이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직면하면, 아니, 부딪히면, 대부분 그것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동적 사고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실패하는구나. 나는 항상 실패해.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이 비합리적 사고를 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됐거나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이야. 그것을 이제 점검해 주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대안적 사고도 제시해 줍니다.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해. 그러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 그 기회가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동 실험도 새로운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시도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줍니다. 이게 이제 인지 수정이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예, 그 부분이 실패했어. 그게 전부가 아니야. 또 배울 수도 있어. 또 더 나아질 수도 있어. 그걸 통해서. 그걸 인지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인지 왜곡과 인지 오류를 인지 수정을 통해서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 사고로 생각이죠. 사고를 대체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서적 접근, 인지적 접근을 했지만 바로 직접적 행동적 접근도 하나의 문제 해결 단계에 있죠. 우리가 이제 내담자가 역기능적인 행동을 계속해요. 그럼 그걸 감수하거나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능적 행동으로 대체하는 이제 치료적 개입이죠. 아예 행동을 직접적으로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문제 행동은요, 그게 외연적 행동과 내연적 행동으로 구분되는데, 외형적 행동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이죠. 드러날 현자입니다. 현이라는 게 현. 그러면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인데, 역기능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습관에 빠져 있는 경우를 외연적 행동이라 합니다. 내연적 행동은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내적 반응으로 보통 신경 생리적 반응을 하거나 그 기능을 포함하는 걸 내연적 행동이라 한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담자의 인지나 정서 이런 게 이제 변할 수 있는 정서적 접근, 인지적 접근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변했다 하더라도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행동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정서나 인지 변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 단계의 변화, 접근, 행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제 이러한 이제 접근 방식까지 쭉 봤는데, 우리가 이제 종결 단계가 있습니다. 상담을 쭉 하는 과정에 이제 종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담 초기에 이제 내담자하고 협의했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성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래서 정결의 결정적 시기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협의해서 목표를 만들고 행동 계획을 세우고 서로 계약을 해요, 보통. 상담 계약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에 형식적으로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기간에 됐는지를 살펴보고 내담자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확실히 향상되었는지도 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내담자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상담을 종결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 달성을 고려해서, 내담자와 이제 종결 사안에 대해서, 여기도 협의하고 합의해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합의하고 이제 종결을 쭉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제 내담자의 두려움을 다뤄주는 과정이 여기 이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보통 내담자는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쭉 상담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항상 두려움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과정이 중요하고 상담에서 종결은 이제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루는 일이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상담의 이제 종결 시점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급작스러운 종결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선택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시점이. 그래서 상담자가 자신이나 내담자의 정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두려움을 남겨둔 채로 종결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의 태도와 반응을 잘 보면서 종결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태도와 반응을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내담자가 먼저 종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종결 시기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거고, 또 청소년 내담자가 스스로의 문제나 갈등을 일부 해소되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 문제 많이 해소됐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결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 내담자들이 개인적인 일을 이유로 상담을 연기하거나 생략하기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태도와 반응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서 종결할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석하는 등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권했던 특정 행동들이 있잖아요. 행동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시도해 봐서 많이 그런 것들이 수정됐으면 그때도 종결의 결정 시기를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종결과 관련된 감정 변화를 보이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내담자의 처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있어도 그걸 직면해도 스스로 대처할 자신감과 능력이 생겼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종결하면 되겠죠.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이 청소년 내담자가 변화에 상당히 이제 변화 경험을 갖게 되고 다음에 비슷한 경향이 있어도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종결을 해도 되겠죠. 자연스럽고 만족할 만한 종결이란 사실상 이제 드물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생물 심리 사회적인 중것들에서 인간의 어떤 그 문제라는 게 거기에 문제가 그런 증상이 완전히 치료된다. 이런 개념은 오늘날은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성보다도 상당히 그 기능이 향상됐고 능력이
어떤 고양됐다.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죠. 처음에 이제 기대했던 해결 및 행동 변화와 이제 상담 과정에서 도달한 한계가 있겠죠.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한계들과의 타협점에서, 정결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완치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제, 결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전히 만족할 만한 정결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결 단계에서 종결 시기와 관련해서도 신중해야 되지만 종결 방법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종결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 확신이 완전한 우리가 신념 정도의 확신은 아니에요. 원래 문제 해결을 내가 할 수 있겠다. 역량 강화됐다. 이런 확신이 있고 또 상담자와 헤어짐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헤어짐에 있어서의 의존 관계가 있어서 잘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헤어짐도 잘 다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종결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당연히 추수 상담 계획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수 상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상담 종결 이후에 일정 기간 지난 뒤에 내담자의 개선된 사항을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추수 상담이라는 용어, 추후 상담이라고 해도 되겠죠. 쭉 따라가면서 살피는 것이 추수 상담인데요. 그러면 보면 대체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추수 상담 일정을 보고 상담 종료 후 1개월, 3개월, 6개월 시점을 이렇게 정해서 총 3회를 예상하고 있죠. 예정하고 있죠. 그리고 추적 관찰할 항목, 이게 추적이란 개념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불안 수준, 학교 출석률 등 여러 가지를 이제 추적 항목을 정해놓고 그걸 체킹하는 거죠. 그런 내담자의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 모니터링 일지를 작성해서 그걸 나중에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위기 대응 계획도 세워줍니다. 증상이 재발하면 즉시 상담을 요청하라. 이렇게 하고 연계 사원도 얘기해 줍니다. 일단 증상이 재발하면 학교 상담실부터 해서 이제 연락 체계를 연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동기도 강화해 줍니다.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는 피드백도 제공하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해주는 거죠. 추수 상담 계획까지 수립해서 제공해 줘야지 이 내담자들은 본인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는 거죠. 또 청소년 지지 상담도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분리를 지지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이제 종결은 내담자가 점진적으로 의존 욕구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다룰 수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지 상담도 해주고요. 이러한 종결 시에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 관계에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여지를 주는 게 중요하죠. 두려움 때문에 잘 이렇게 분리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증상이 재발하거나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를 추수 상담을 통해서 당신도 다시 내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지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통찰 상담도 합니다. 이제 통찰 상담에서는 기존의 상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당초 상담을 마치기로 하는 시기까지 계획대로 상당히 상담 기간을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지지 상담에서처럼 잘해 나갈 것이라고 지지를 하고 이렇게 쭉 당신의 그 청소년의 문제들을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확인하고 그럼 문제가 앞으로도 잘해 나갈 수 있다는 통찰 상담을 해주지만 이런 경우를 이제 지나치게 격려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또 더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존이 다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통찰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10강
2교시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11강에서는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주요 기법, 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0강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